물감을 보면서 해바라기를 그린 빈센트 반 고흐. 대리 인생을 산다는 기분이 어떤 걸까? 네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것 같은 언짢은 기분 말이다. 계획출산일까 정확하게 1년 뒤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형의 생일이자 제삿날인 1853년 3월 30일 그가 태어났다. 적은 아들은 한승이라 얘기했을 것이다. 부모는 적은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붙였다. 빈센트 반 고흐가 이름 빌리엄과도 같다. 심지어 등번호조차 같다. 아버지는 자신의 겨우의 빈센트를 적은 아들과 같은 29번으로 등록했다. 데이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빈센트는 점점 겉돌기 시작했다. 가족과 지내는 것은 물론 친구나 연인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다. 강력한 성질 때문에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갤러리나 아버지가 추천해준 교회와 학교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들었다. 차라리 자신처럼 소외된 농부나 강부가 어울리는 것이 좋았다. 대리 생일은 낮은 자존감으로 조울증으로 그저 가끔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림에서 열정을 발견한 빈센트는 소외된 사람들을 그리고 싶었다. 아는 화가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생각이 같은 화가끼리 모여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유일하게 응한 화가는 돈을 벌지 못해서 갈 곳이 없던 폴 고갱뿐이다. 빈센트는 고갱이 그린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했다. 하늘의 태양을 땅에서 대리하는 존재가 해바라기일까? 빈센트는 해바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해를 따라 도는 해바라기를 한참 관찰하다 보면 어지러울까? 가운데 빽빽하게 모인 통꽃과 둘러선 혀꽃의 피부나치 수혈을 가만히 따라 돌다 보면 현기증이 난다. 당시 화가들이 즐기던 푸른빛 짙은 증류주 압생트를 좋아했던 빈센트는 발작을 시작하면 물감 희석용으로 쓰는 테르핀 증류를 먹고는 했다. 금단 증상에 시달린 나머지 압생트라고 착각한 것이다. 정말 미쳤을까? 정신병원을 떠돌는 빈센트는 1890년의 7월에 까마귀가 나는 밀밭에서 7mm 리볼버로 자기 가슴을 쏘았다. 총알을 심장을 살짝 비껴나 척추에 걸렸다. 다음날 동생 태호가 찾아왔을 때 붕대에 감긴 형은 담배를 피면서 실없이 웃었다. 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지. 나에게 총을 쏘는 것도 실패하다니. 이틀 뒤에 37 해바라기는 고개를 떨궜다. 슬픔은 끝나지 않을 거야. 죽은 형이 기다리는 저승의 슬픔도 두려웠을까? 메니에르병.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일으킨 속기 질환이다. 속기 유림뼈 그름에 생긴 문제 때문에 알려져 있다. 메니에르. 자, 아니 무덤에 가서 환상에서 깬 베를리오즈. 액터르 베를리오즈.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건정 도저로 독약을 준비한 또 약혼녀가 있는 파리를 간다. 한여로 변장한 뒤에 건정을 돌다 쏜다. 실패하면 독약을 사용한다. 1830년 느닷없이 파혼당한 20대 후반의 열혈 정년은 변심한 여인에게 안가품하려고 꼼꼼하게 실행 계획을 짰다. 하지만 변장을 한여복을 마차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충동적인 복수극은 의없이 끝나버렸다. 낭만파 예술가는 실현당하면 명작을 낳는가? 하마터면 뮤즈를 죽일 뻔한 액터르 베를리오즈는 2년 뒤에 교향곡 렐리오 삶의 복귀를 발표했다. 실현당한 청년 렐리오가 살기 위해 마음을 정리한다는 줄거리다. 베를리오즈는 말했다. 진실은 사랑 이외의 음악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진실한 사랑은 음악만큼이나 나를 불행하게 만들겠지만 그래도 나는 음악과 평생을 같이 할 것이다. 그에게 진실한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3년 전에도 그랬다. 파리에서 공연을 본 뒤에 여주인공 오피리아 역을 맡은 해리어 스미슨에 푹 빠져버렸다. 그녀가 머무는 곳 주변에 숙소를 잡은 뒤에 집요하게 꽃을 보내고 편지를 보냈지만 오피리아는 3살 어린 그를 벌레보듯이 피해 다녔다. 묘지에 대한 온갖 망상과 집착과 소동 끝에 베를리오즈는 1830년에 일생일대의 명작을 만들어냈다. 한상 교향곡은 어느 예술가의 생애에 에피소드라는 부제가 붙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절망한 나머지 아편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청년, 그 배를 이어줘 자신의 이야기다. 아편에 취한 청년의 환각 상태에서 무도에서 만난 연희를 연모하다가 그녀를 죽이고 결국 단대대로 끌려간다는 절거리다. 가련한 청년은 왜 아편으로 자살을 시도했을까? 아버지는 진보적인 의사였다. 당뇨의 침수를 먼저 도입할 만큼 실험 정신이 강했던 아버지는 웬만한 질환에 아편을 처방했다. 치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면 아버지는 바로 아편을 먹였다. 어려서부터 아편에 절었던 배를 이어주는 손쉽게 아편에 기대했고 한편으로 힘으로 한성 교향곡을 작곡한 것이다. 하긴 당신은 예술성의 창의성을 부른다고 아편도 부추기던 낭만주의 시대가 아닌가. 어머니는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고집했다. 아버지를 따라서 의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아들이 해부 실습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음악의 길을 고집하자 아들에게 심한 욕을 퍼부었다. 예능에는 교회에서 파문당해 영원히 저주받을 족속이라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포근한 어머니의 사랑이 간절했던 베를리오즈가 연상의 여러 여인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게 된 배경일 것이다. 시련의 아픔을 아편과 음악으로 달래는 과정을 반복하던 베를리오즈는 말년의 아편 중독을 앓았다. 젊을 때 달고 살았던 위험과 심시장 계양은 물론 50대에 들어서 생긴 수면장애도 아편에 기대지 않았던가? 아편은 처음엔 효과가 굉장하지만은 쓰면 스스로 몸과 마음을 불구로 만든다. 격정적이던 배를 이어주는 말년의 금단 증상을 겪으면서 극도로 의기소침해졌다. 사랑에 미쳐서 온갖 소동을 벌였던 헨리엇과 결혼해서 10년 남짓 함께 살았다. 1865년 그녀의 무덤을 옮기려고 10여 만에 아내의 관을 열었다. 어필리아의 죽음을 본 햄릿은 미쳐 날뛰었지만 헤리어스의 관을 연 벨리오즈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람의 죽으면 뼈나 남길 뿐 천국도 지옥도 과연 있기나 한 걸까? 그제서야 환상에서 깨어났다. 그가 사랑한 여인은 주연 헤리엇이 아니라 여주인공 어필리아였던 것이다. 아편 정도, 아편이나 그 비슷한 화물에 결국 더 많은 양을 쓰게 된다는 거고, 환각 증상으로 성격적인 여러 가지 것이 자제를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는군요. 수학을 너무 잘해서 도박에 중독된 에이다 러브레이스. 도박에 중독됐다? 너무 잘해서? 에이다 러브레이스. 1815년, 1852년. 아이고, 짧은 생일을 살았네. 자유분방한 시인 아버지와 절대절명한 수학자 어머니에서 태어난 딸은 어떤 성격과 재주를 가졌을까? 낭만바 최고 시인 아버지 저주가 이르는 제멋대로 사는 천하의 개망난이었고 종교적으로 과학적으로 엄격한 어머니 안나 바이러는 전형적인 원칙론자였다. 어머니는 딸을 배자마자 이혼을 생각했고 1815년 딸이 태어나자 아버지는 영국을 훌쩍 떠나버렸다. 아버지의 광기가 유전될까 걱정한 어머니는 딸이 시를 읽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수학과 과학에 집중하도록 했다. 어머니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딸은 전체적인 재능을 보이면서 12살엔 전기로 움직이는 비행기를 디자인했다. 하지만 다른 필명으로 시와 수필을 기부하고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다. 다른 시적인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 기계를 작동시켜 작곡 같은 창작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의 여성이 사교 모임에 참석하려면 예쁘거나 똑똑하거나 신분이 높아야 했다. 에이다 바이러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 7의 사교 모임에 참석하면서 여정 아가씨 레이디 페어리, 숫자의 마녀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 찰스 다윈, 찰스 디킨스 같은 유명 인사들을 만난 에이다는 20살에 결혼하면서 러브레이스라는 성을 달았다. 컴퓨터의 아버지 찰스 베이비를 제이를 만난 에이다는 시적인 과학의 천재적인 영감을 발휘했다. 전기로 작동하는 계산기 개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영국 정부는 베이지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 수학으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을까? 투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자 에이다는 도박에 눈을 돌렸다.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으로 경마장에서 승리를 계산하는 도박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시댁 가문에 전해오는 유서 깊은 다이아몬드까지 저당 잡히기도 했다. 요즘 시세로 한 판에 5억 원을 걸기도 하면서 모두 4천억 원이 넘는 초대형 사고를 쳤다. 아버지의 그늘 때문일까? 비자의 함정 때문일까?
나쁜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더불어 집안을 말아먹은 예편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아편을 탐내가면서 남자관계도 복잡하다는 풍문이 떠들었다. 자궁암이 결정타를 날렸다. 1851년 2년 쇠간 A다가 남편에게 뭔가를 고백하자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석 달 뒤에 아내의 대언을 반박하던 그녀의 루프가 끊어졌다. 향년 36세. 기억에도 없는 아버지를 왜 그리 닮았을까? 파란만장한 삶으로 빚에 시달렸다. 죽은 나이도 같고 죽은 경로도 비슷하다. 36세 피를 뽑는 엉터리 치료 사혈로 죽었다. 아버지를 증오하는 어머니에게 A자는 아버지 곁에 묻어달라고 남편에게는 아버지의 극시 가인에서 한 줄을 골랐다. 믿으라 살아남을 것이다. 의심하라 죽을 것이다. 도박 중독.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도박으로 몸과 마음에 심각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질환. 번점만 찾으면 그만두겠다는 보상심리와 다음엔 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끊지 못하고 도박할 때 많이 나오는 도파민을 원하는 회로가 자극돼서 전도엽과 중비질 경로가 망가지기 때문에 점점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도박 중독. 커피를 들이부어 소설을 따리는 오노레드 발자크. 작가의 24시간, 12시간, 8시간, 4시간으로 째깍째깍 돌아갔다. 오노레드 발자크의 하루다. 발자크는 단테의 신곡의 짝이 될 정서 인간극을 구성했다. 가장 중요한 지필도구는 커피다. 그리 궁금해지면 바로 커피를 마셨다. 부르봉, 마르티니크 모두 원두를 걸어서 브랜딩한 뒤에 가장 진한 커피로 내렸다. 이렇게 마신 커피가 하루 평균 50잔, 평생 5잔 잔쯤 된다. 대략 가늠해보면 글을 쓰는 내내 15분마다 한 잔씩 마셨다. 커피에 관한 한 발작가는 굉장히 까다로웠다. 품종마다 구하는 곳이 달랐기 때문에 원두를 사기 위해서는 만사 젖어놓고 반나절을 돌아다녔다. 품종마다 맛이 어떤지 다른지 브랜딩하면은 또 어떤 맛이 나는지 정확하게 알았다. 글쓰기를 전투에 비유하던 그에게 커피는 계전을 알리는 총성이나 나쁜 소리 같은 신호였을 것이다. 매일 신번시 도리어브로를 외쳐 문제지만은 어쩌면 발자크에게 커피는 모유나 또 우유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18 어머니는 32살 연상의 남편과 사랑 없는 결혼으로 2년 뒤에 첫 아들을 낳자 바로 유모에게 맡겨버렸다. 4살의 집으로 왔지만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매우 짧았다. 나폴레옹이 칼로 이룬 것을 나는 펜으로 이룰 것이다. 나폴레옹의 존경은 발자크가 그 동생 아래 썼다는 야심찬 낙서다. 역시 그는 글을 써야 했다. 어머니 품이 그리웠을까? 빚 갚을 돈이 필요했을까? 발자크는 실컷 어머니 같은 연상의 기부인을 쫓아다녔다. 특히 33세 반은 한스가 백작 부인을 18년이나 기다리는 끝에 50살이 간 넘은 나이에 결혼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전투 명령으로 하루 50잔씩 모두 합쳐서 5만 잔을 들이부은 커피가 결국 몸속으로 에서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카페인 중독이다. 오랜 세월 동안의 가루와 운동 부족으로 심장이 붓기 시작했다. 우려성 심부전과 신비대로 심장 조직이 죽어들었다. 1850년 어느 날 발자크는 잘 아는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다. 비양성을 불러줘 그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어. 아무리 기다려도 비양성은 오지 않았다. 비양성은 그의 작품 인간극에 29번 등장하는 의사 캐릭터다. 18년 기다려 시작한 신혼생활은 5달로 끝났다. 커피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었다. 향년 51세. 카페인 중독. 카페인을 오랫동안 많이 먹으면서 내 생각 금단을 보이는 약물의 전쟁이다. 보통 하루에 카페인 250mg 이상을 계속 들이키면서 안절부정, 신경감인, 흥분, 울렁증, 구역질, 두통, 불면, 빈뇨, 빈맥, 초조, 소화불량 같은 증상 때문에 정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 커피, 홍차, 녹차, 콜라, 코카처럼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나 식품을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이 원인이다. 심장질환이나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쇼팽이 평생 소심하게 피아노에 매달렸던 이유는 프레드리크 쇼팽 1810년에서 1849년 그건 해질 무렵 벌어진 일이지 약혼한 그녀는 소식도 없고 대신 그녀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왔다. 같은 폴란드 출신으로 집안끼리도 알던 사이다. 20대 중반의 프레드리크 쇼팽은 그 오빠들과 어울리면서 그 집에 들러 마리아 보진스카와 피아노를 같이 치기도 했다. 예비 장모님은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건강에 조심하겠다는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지를 따졌다. 쇼팽이 어릴 때부터 허약한 데다가 병을 앓고 살았다. 특히 돼지고기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바로 배가 아프고 설사해졌다. 어린이라서도 걔는 170cm이긴 몸무게가 50kg밖에 되지 않았다. 한절기마다 달고 산 감기는 후두염과 기가지염으로 도졌다. 20대에서 걸핏하면 피를 토했다. 25살에 몇 달 들어누워서 연락이 끊기는 원에 죽었다는 헛소문까지 있었다. 힘이 달리면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교향곡처럼 크고 웅장한 음악보다도 부드럽고 섬세하며 짧은 피아노 곡을 좋아했다. 가끔 피아노의 흥곡을 듣고 건반을 보지 않고 연주하는 묘기를 자랑하기도 했다. 수줍고 병약한 탓에 공연을 꺼렸다. 또 넓은 공연장보다는 작은 살롱을 선호했다. 피아노의 신이라 불릴 만큼 피아노에 매달린 이유가 건강 때문일지도 모른다. 9살 어린 마리아의 빈 자리에 6살 많은 저르저 상대가 들어왔다. 중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상대는 꿈을 꾸는 듯 여린 표정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쇼팽에게 모성애를 느꼈을 것이다. 그녀의 소설이 나오는 창백한 얼굴과 마른 발다리에 몸이 구부정한 샌님 캐릭터는 쇼팽을 그대로 닮았다. 캐릭터 파원으로 건강이 망가진 쇼팽에게 상대는 지중해 서쪽의 따뜻한 섬 마요르카를 제안했다. 하필 그해 겨울은 혹독했다. 감기인지 독감인지 어김없이 찾아왔고 만성적인 기침과 피가 섞인 가래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수시로 의사가 다녀가자 폐기력 환자를 알아본 이웃들은 쇼팽을 멀리했다. 벌린으로 소문나서 상대도 부대접을 받았다. 집주인은 방을 비우라고 요구했다. 온 집을 살균할 뿐 아니라 썼던 가구와 집기를 태우는 비용도 물어내라고 압박을 했다. 어떻게 10년을 버텼을까?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졌다. 없어지지 않으면 2층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1849년의 10월 평소 예의 바른 옷차림을 고집하던 그는 깔끔하게 면도한 다음에 단정한 옷을 입혀주고 나서 마지막 작품인 첼로 소나타를 들려달라고 주문했다. 유달리 애국심이 강했던 쇼팽은 저고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며 심장이라도 고향에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향년 39세 알코올 항아리에 담겨 바르샤바로 돌아간 심장은 뜻밖의 150년쯤 지나 그가 평소에 소심했던 배경을 드러내었다. 심장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심막염이다. 평소에 쇼팽은 피아노를 붙들고 자주 괴로워했었다. 가끔 저는 신음소리만 내고 괴로워하다가 절망감을 피아노에 쏟았습니다. 결핵균이 허파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전염병이다. 결핵균은 허파, 공파, 신경, 뼈, 뇌 등 대부분의 조직을 파괴할 수 있지만 허파에 생기는 폐결핵이 가장 흔하다. 심막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2겹짜리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 희귀한 질환이다. 심낭염이라고도 한다. 피가 혈관 밖으로 스며나와서 심낭이 고이면서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 어려우며 심장박동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로 결핵, 루푸스, 만성 빈혈 같은 질환의 합병적으로 나타난다.